찰스 다윈종의 기원 2부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다윈은 생존 경쟁은 변이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인간이 손을 대면 대단히 강력하다고 생각되던 도태의 법칙은 자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자문하면서 이 법칙은 대단히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쓰고 있다. 다윈은 자연에서 진행되는 이 도태를 자연도태라고 불렀다. 자연도태는 극히 조금씩 변이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생물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는 자연도태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 많은 변이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다. 인간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극히 적은 개체적인 변화로 매우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훨씬 용이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존하고 있는 어떤 생물의 구조나 습관이 극히 조금씩이라도 변화하였을 경우 그 종은 다른 종에 비해 우월해지고 그 후에 이러한 변화가 계속 반복될 경우 그 우월성은 더욱 증가된다고 전제한다. 생존하고 있는 모든 토착 생물이 그 생물군이나 물리적 생활 조건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낯선 생물이 곳곳에서 토착 생물의 일부를 몰아내고 또한 그 반대로 토착 생물은 그 침입자에 대하여 좀 더 잘 대항할 수 있도록 유리한 변화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통해 자연도태가 진행되는 동안 생물의 상호관계가 다윈이 얼마나 중요하게 논문에서 내걸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가 생물의 적응을 완전 무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은 모든 내부기관 혹은 극히 작은 각 부분에까지 도태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체내의 각 기관에 대하여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도태한다. 한편 자연은 그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는 생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태를 진행한다. 그리고 선택된 각각의 형질은 자연에 의해서 전적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자연 도태는 각 생물의 이익에 부합하여 작용할 뿐 그 이익에 반대하여 작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연 도태는 우리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형질이나 구조에 대하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윈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자연 도태가 생존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연 도태는 현재의 생물에 유익한 것이며 유전되는 극히 작은 변이의 축적과 보존에 의해서만 작용한다. 그는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도태가 진리라면 새로운 생물의 창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급격한 대변화가 생물의 구조에 나타났다든가 하는 생각은 모두 깨끗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 시대의 관점을 일축한다. 어떤 종의 자손이 선조보다 다양한 구조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그 자손은 자연 조직에서 그만큼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 개체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부터 다윈 생물의 최대량이 유지되는 것은 그 장소에 사는 생물들의 구조가 대규모로 분화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 법칙의 올바름은 자연 생태에서 확인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속으로 구별될 정도로 구조상의 다양화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생물에 있어서 극히 유익할 것이라 보고 있다. 예로 어떤 지방의 자연의 경제 전체에서 다양화가 진행되어 그곳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활 양식이 폭넓고 완전하게 구별되어 가면 갈수록 많은 개체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면서 구조가 조금밖에 변화하지 않는 동물군은 다양한 구조를 가진 동물군에 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화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그의 중점적 논의가 들어있는 사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오랜 세월 동안의 생활 조건이 변화하면서 생물의 구조도 각 부분에서 변화한다. 또 각각의 생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발육하는 단계에서 또는 1년 중 어떤 계절에 혹은 어떤 해에 생존 경쟁이 격심해지는 것이다. 이런 정확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그것의 결과로 구조나 체질이나 습성이 끊임없이 다양화될 것이며 이는 생물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하고 있다. 또 이제는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또 생물의 생활 조건 간의 관계가 무한히 다양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생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이가 일어났다는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도 이간에게 유용하도록 변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생물이라도 유익한 변이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된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삶의 이익에 가장 좋은 기회를 부여받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유전 법칙에 의해 변이가 일어난 개체는 같은 형질을 자손에게 계승할 것이다. 자연도태는 형질이 그 세대에서 유전된다는 법칙에 의거하여 성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알이나 종자, 어린 동식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각 종의 생물에 나타나는 변이가 진화의 출발점이다. 때문에 다윈은 제1기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현재의 진화론에서 변이론이라 일컬어지는 부분 중 몇 개의 법칙을 제5장에서 취급하고 있다. 변이에 관한 설명은 증거들에 의한 내용이 많으므로 뒤에 설명하겠다. 분명한 것은 그는 창조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잡종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른 종류의 양친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일반적으로 잡종이라 부른다. 레오포는 수표범과 암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런 예는 양친이 각자 다른 종류의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으로 종간 잡종이라 부른다. 같은 종류의 사이에서도 잡종은 태어난다. 이런 경우가 훨씬 널리 퍼져 있다. 가축과 작물에는 여러 품종이 있다. 서로 다른 품종과 품종 사이에서 잡종이 생기면 종내 잡종이라고 한다. 레오폰과 같은 종간 잡종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 이것을 불임성이라고 부른다. 한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는 임성이라고 한다. 종내 잡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성이 있다. 인간이 잡종을 만들거나 자연적으로 잡종이 나오는 것을 교잡이라고 한다. 다윈은 잡종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많은 박물학자는 종을 교잡했을 때 대개는 불임성으로 되지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생물이 혼합하여 너저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종의 자유로운 교잡이 가능하다면 한 나라의 모든 종이 언제까지나 다른 종과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 두 가지 종류가 교잡했을 때에 나타나는 불임성과 두 가지 종류로부터 생기는 잡종의 불임성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종에 있어서 변종 사이의 잡종의 새끼가 지니는 불임성이라는 것은 종의 불임성과 같은 정도로 나의 학설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변종과 종 사이에 혼란 없이 확실한 구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다른 종의 생물 사이의 교잡을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종간 잡종이 일반적으로 불임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실을 가지고 다윈은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다른 종류 사이의 최초의 교잡과 이 교잡으로부터 생기는 잡종은 일반적으로 불임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불임성에는 정도가 다양하며 대단히 경미한 것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하나의 종의 변종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한 종류 사이의 최초의 교잡과 변종 간 잡종, 결국 종내 잡종인 그 자식은 일반적으로 임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임성 이외의 다른 모든 점에서 종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언급했던 사실은 종과 변종 사이의 근본적인 구별은 없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이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윈은 잡종이 진화의 원인으로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윈은 종과 종의 차이와 하나의 종과 변종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학설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잡종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윈의 학설에 의하면 생물은 진화하여 가는 가운데 새로이 변형된 종자가 나타나고 원래의 종류는 없어져 간다고 한다. 그런 과거의 생물을 조사하는 고생물학과 지질학 연구는 어떠한가? 생물이 없어져가는 과정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변종의 수도 많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질학적인 암층과 지층의 모든 것에 중간적인 변형태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지질학이 점차로 이행하여 온 생물 변환의 연속 과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질학적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이다. 이미 존재했던 중간적인 생물은 어떤 종류였느냐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종류와 그들이 공통된 것일지라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선조 사이의 중간적인 종류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연 토대설에 의하면 물론 이 종류의 생물 중 한쪽이 다른 쪽에서 유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질학적으로 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채집한 고생물 학상의 표본이 빈약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는 지질학상의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암층의 각각이 오랜 시간의 간극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표본을 많은 장소에서 다수 추출하여 조사해야 비로소 두 가지 종이 중간적인 변종을 매개로 하는 종임을 증명하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화석의 경우 고생물 학자가 그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없다. 다수의 중간적인 화석의 연결에 의하여 종을 묶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속과 멸종한 속에 많은 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질학의 연구는 몇 개의 종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약간 좁힐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가 확실한 다수의 중간적 변종으로 종과 종을 연결하여 종 사이의 구별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 의해 명백해지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은 서로 비교적 밀접한 유적 연관이 있고 다른 것은 유적 연관이 멀다는 것과 같은 소수의 중간적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다윈은 자신의 학설이 갖는 한계를 냉정히 보았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들어 당시 다른 학자들의 설명이 불합리하며 자신의 학설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하나의 선조로부터 유래한 생물은 어떤 종일지라도 극히 천천히 발달하게 될 것이며 그 선조는 그로부터 변화한 자손들이 생기는 것에 의해서 이미 이전부터 생존해 왔다는 것을 주장한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화석을 포함한 지층의 속에 가장 하부의 지층에 가까운 연관이 있는 종의 군이 돌연히 출현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면서 삼엽충을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학설에 비해 정확한지 비교한다. 다윈은 지구 역사의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동물도 그 시대에 선행하는 시대의 동물과 그 시대의 후에 계속되는 동물과의 중간적인 것이라는 전제와 앞의 내용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 체형의 계승의 법칙에 대하여 같은 대륙에 살았던 동물의 사멸한 종과 현생의 종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관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동물이 오래 존속하지만 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변화한다는 법칙은 종이 변화를 수반하는 유래에 의하여 생긴다는 설에 따르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세계 각 지역의 생물은 하나의 시대로부터 다음 시대까지 유사한데 그 이유는 몇 차례의 변화 속에서도 자손에게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떤 부분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가를 지리적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생물의 지리적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을 생물지리학이라고 한다. 다윈은 생물지리학에도 커다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질학은 지구에 과거에 어떤 생물이 있었는가를 문제로 삼는다. 생물지리학이 취급하는 현존하는 생물 분포는 그 장소의 과거 역사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일본 열도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사는 종 또는 매우 유사한 종의 생물이 여러 가지 있다. 이것은 지질시대의 일본 열도가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대의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생물의 자손이 현재의 일본 열도의 생물이라면 이 열도의 생물 분포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지질학과 생물지리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윈은 자신의 학설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을 포함한 생물의 지리적 분포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진화론의 올바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종의 기원의 전체가 진화에 관한 다윈의 사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도 주로 위의 관점으로부터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최대의 난제라면서 세 가지 사실을 들었다. 첫째로 같은 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맥의 정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북극지방과 남극지방과 같은 먼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담수에 살고 있는 생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 셋째로 같은 육생종이 대양에 의하여 멀리 떨어진 섬과 대륙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윈은 그 가운데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문장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자세히 읽으면 다윈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한다면 빙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후가 점차로 차가워짐에 따라 북반구의 경우 북방의 찬 지방에 사는 생물이 점차로 남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빙하시대 이후에 따뜻한 기후가 회복됨에 따라 찬 기후에 적응했던 생물은 다시 북방으로 퇴각한다. 이때 일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고산 생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윈의 생각으로는 생물의 종의 변화에는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있기 때문에 고산대와 한랭한 툰드라의 같은 종이 혹은 종은 달라도 아주 비슷한 종이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윈 이전의 시대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생물학자가 생물의 지리적 분포에 흥미를 느끼고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자신의 관찰 결과를 포함하여 이들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윈은 자신의 설을 그때까지의 대부분의 생물학자가 주장했던 설에 대결시켰다. 지금까지의 생물학자는 생물 하나하나의 종이 신에 의하여 특별히 창조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다윈은 간단하게 독립적인 창조의 설이라고 불렀다. 한편 그는 하나의 속에 속하는 많은 종은 모두 공통의 선조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선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주하여 다른 장소로 퍼져갔으며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다. 다윈은 간단히 이것을 변화를 수반하는 유래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창조의 설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자신의 설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정성을 다하여 설명했다. 다음으로 다윈은 생물의 종이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다윈보다 이전에 환경의 물리적 조건이 생물을 직접 변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윈은 물리적 조건의 작용도 인정하고 있지만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의 여러 가지 종이 생물 사이의 상호관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생물의 분포에 관하여 다윈 이전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문제, 결국 종은 지구상의 하나의 지점에서 창조되었는가, 혹은 많은 지점에서 창조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당연히 다윈은 단일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전제 조건들과 그에 따르는 세부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음에서는 각 장의 중요 증거들에 대하여 쓰겠다. 3종의 기원의 증거. 먼저 첫 번째 논의 내용인 다윈의 생활 조건의 직접적 활동에 의한 변이에 대해서 그는 집비둘기의 예를 들며 말을 한다. 이 연구는 다윈이 가장 힘을 쏟은 것이다. 다윈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떤 한 가지의 특별한 종을 연구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잘 생각한 결과 나는 집비둘기를 선택했다. 그는 영국산 전서구와 다난 비둘기를 비교하면서 비둘기의 부리에 놀랄 정도의 차이와 그에 대응하고 있는 머리뼈의 차이를 조사해보면 좋을 것이라 말한다. 비둘기는 전서구, 다난, 란트, 바하브, 파우터, 터어빗 비둘기 등 다양한 종류의 비둘기와 새를 조사했다. 그는 비둘기의 품종을 조류학자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어느 조류학자도 그 비둘기들을 동일한 속으로 분류되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비둘기의 품종 간의 차이는 크지만 모두 들비둘기에서 나온 것이다. 단, 들비둘기는 지극히 세세한 점에서 구별되는 몇몇 종의 지리적 품종, 즉 아종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몇몇의 종류의 경우에도 적합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다양한 비둘기의 품종이 들비둘기의 변종이 아니라 다른 종의 비둘기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면 이들 품종은 적어도 7, 8종의 원종에서 나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런 것에 대하여 현재의 모든 사육 품종을 교배에 의하여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숫자 이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되는 원종은 모두 들비둘기류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들 비둘기는 나무 위에서 번식하지 않고 나무에 앉지도 않는 종과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우선 7, 8종이 비둘기를 선택하여 사육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번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해도 이들 종은 야생 상태에서는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어디에도 야생으로 생활했다는 기록도 없다. 또 이들 종은 많은 점에서 들비둘기와 비슷하지만 비둘기와의 다른 모든 품종을 비교하면 몇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많은 사실과 논의를 종합한 다윈은 오늘날의 집비둘기의 품종은 모두 들비둘기와 그 지리적 아종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처럼 비둘기의 예를 상세하게 다룬 후에 다윈은 논의의 폭을 넓혀 가축과 작물의 품종이 만들어진 구조에 대하여 고찰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에게 유용한 변이 속에는 돌연히, 즉 갑자기 생겨난 것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사말 산토끼꽃은 야생의 산토끼꽃 속의 변종에 불과하다. 이 변종이 만든 변화는 돌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많은 식물학자들은 믿고 있다. 그런데 나사말 산토끼꽃의 과실에는 어떤 기계 장치로도 당하지 못할 정도의 갈고리가 있다. 라고 말하고 오늘날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품종이 완전하게 유용한 것으로서 돌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도태는 가설이 아니라 위대한 원리임을 강조하며 또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육종가주에는 일생을 통해 소나 양의 몇몇 품종을 상당한 정도까지 개량시킨 사람도 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육종가들은 동물의 체제는 정말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대강 생각한 대로의 모습에 끼워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선머빌 경은 육종가들이 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는 육종가들이 벽에 완성된 품종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가축 중에서 가장 양질이라는 개체를 신중하게 그 자손을 늘리려고 해왔다. 여기까지 종이기원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